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방법이 어떻게 수천 년 전의 유물이나 화석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박물관에서 5,000년 전의 톡이나 이집트 미라를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 덕분입니다. 이 놀라운 방법은 1940년대에 미국의 화학자 윌러드 리비가 개발했는데요. 그는 이 발견으로 1960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리비는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 지구 대기 중의 질소와 만나 특별한 형태의 탄소를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선 탄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탄소는 탄소 12입니다. 하지만 자연계에는 탄소 14라는 특별한 탄소도 존재합니다. 탄소 14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붕괴합니다. 지구 상층 대기에서 우주선이 질소 원자와 충돌하면 탄소 14가 만들어집니다. 이 탄소 14는 대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가 되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이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식물 체내에 탄소 14가 축적됩니다. 동물들은 식물을 먹으면서 탄소 14를 체내에 저장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미량의 탄소 14가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탄소 14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생물체 내의 탄소 14 농도는 대기 중의 농도와 거의 같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생물이 죽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탄소 14를 새로 흡수할 수 없게 되죠. 그때부터 체내에 있던 탄소 14는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탄소 14의 반감기는 약 5,730년입니다. 반감기란 방사성 물질의 절반이 붕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5,730년이 지나면 원래 있던 탄소 14의 절반만 남게 되고 또 5,730년이 지나면 그 절반의 또 절반만 남게 됩니다. 이제 연대 측정의 원리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기물에서 탄소 14를 측정하면 남아있는 탄소 14의 양을 통해 그 유물이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무 조각에서 탄소 14가 원래의 절반만 검출된다면 그 나무는 약 5,730년 전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4분의 1만 남아있다면 약 1만 1,460년 전이 되겠지요. 실제 측정 과정은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먼저 시료에서 탄소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질량 분석기라는 정밀한 장비를 사용해 탄소 14의 양을 측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극도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14는 전체 탄소 중에서 아주 미미한 양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조 개의 탄소 원자 중 단 1개 정도가 탄소 14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정밀한 장비로는 이런 미량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의 놀라운 점은 그 정확성입니다. 보통 50년에서 100년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정확도이지요. 이 방법은 고고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전에는 유물의 연대를 추정할 때 주로 지층이나 다른 유물과의 상대적 위치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절대적인 연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목재를 분석해 그의 정확한 생존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스톤헨지가 언제 건설되었는지도 이 방법으로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우선 측정 가능한 연대에 제한이 있습니다. 탄소 14의 반감기가 5,730년이므로 보통 5만 년에서 6만 년까지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오래된 것은 탄소 14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측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유기물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나무, 뼈, 천, 종이 같은 것들은 측정할 수 있지만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유물은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유물과 함께 발견된 유기물을 측정해 간접적으로 연대를 추정할 수는 있지요. 오염도 큰 문제입니다. 시료가 발굴 과정에서 현대의 탄소에 오염되면 실제보다 젊은 연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탄소에 오염되면 더 오래된 연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와 보관, 전처리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대기 중 탄소 14 농도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탄소 14 농도가 현재와 같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태양 활동의 변화나 지구 자기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농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보정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나이테 연구를 통해 수천 년 전까지의 탄소 14 농도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연대를 계산합니다. 최근에는 가속 질량 분석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훨씬 적은 양의 시료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쌀알 한 톨 정도의 작은 시료로도 연대를 측정할 수 있어서 귀중한 유물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연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법은 고고학뿐만 아니라 지질학, 해양학, 기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과거의 기후 변화를 연구하거나 지질학적 사건의 연대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빙하 코어에서 추출한 유기물을 분석해 과거의 기후 변화 패턴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 시기도 이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법의학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의 사망 시기를 추정하거나 불법 상하 거래를 단속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상하에 포함된 탄소 14를 분석하면 코끼리가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생 인류의 화석이나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의 연대를 측정해 인류의 진화와 이주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초기 인류의 화석들을 분석해 현생 인류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또 언제 아프리카를 떠나 다른 대륙으로 이주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의 기원도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법으로 밝혀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발견된 초기 농작물의 씨앗들을 분석해 인류가 언제부터 농업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법은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방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많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측정 정확도를 높이고 더 적은 양의 시료로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들과 함께 사용해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이나 우라늄 연대 측정법 같은 다른 방법들과 함께 사용하면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더 오래된 연대를 측정할 수 있지요. 미래에는 더욱 정밀하고 다양한 연대 측정 기술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법은 여전히 고고학과 역사 연구의 핵심적인 도구로 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법은 20세기 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 덕분에 우리는 과거에 대해 훨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해 인류의 과거와 지구의 역사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실 때 이 놀라운 과학 기술 덕분에 그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과학이 우리에게 선사한 정말 멋진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과학의 놀라운 세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